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이야기를 넘어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투자 관점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토대로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하자는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몇 년 전에 2, 3년 전인가 그때 제 지인께서 상가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판단을 하셔라 라고는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자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월 한 200만 원인가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임대를 얻어서 임대 수익으로 전환을 하면 이게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이제 상가 투자가 성공할지 어디가 자리가 좋은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지금 이자가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 말은 곧 은행에서는 분명히 변동금리를 제시했었을 텐데 이 변동금리라는 거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세계가 굉장히 초저금리 시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회수할 때가 오게 된다고 하면 금리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서 200만 원인 거지, 이 금리가 1%가 오르고 2%가 오르게 되면 이 돈은 200에서 300이 되고 300이 400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서 투자하지 마시라 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저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는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금리요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기 때문에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께서는 사실은 상가를 구매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지출을 하고 계시겠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계대출이 1000조다, 1200조다, 1400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젠 2000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저금리일 때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출해야 될 이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보통 아파트값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기본 8억 이렇게 이상을 하죠. 그럼 여기서 한 4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4억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게 될 텐데, 처음에 주택을 구매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금리 시대에서 이자를 계산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동금리거든요. 대부분 변동금리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4억에 대한 이자가 곱하기 2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대부분 직장소득이죠. 직장소득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이 어디서 문제가 비롯이 된 거냐면 쉬운 대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대출을 해줬어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에서 종사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까지 대출이 쉽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도 전세자금 대출,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이 1억 이상 된다라고 저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대출이라고 해서요, 사회초년생들에게도 1억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소득 증빙이 사실은 특별히 되지 않아도, 또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직장인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대출의 경우는요 더하죠. 더 많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대출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과 지금 유사하냐면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때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무분별한 대출이었어요. 왜 무분별하게 대출해 줄 수 있냐? 집값이 오르니까 대출을 해줘도 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이자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택 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 끝에 도달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거품이 터지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게 됐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오게 됐고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날이 바로 저날인 거죠. 저 때의 문제의 본질적인 게 무분별한 대출이거든요. 아무에게나 대출해준다,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이자가 싸다 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됐죠. 사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이건 기업에게 불리한 거예요. 기업이 투자할 때 대출을 받아서 투자 설비를 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기업이 불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내용이 다르죠.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계가 문제라는 거죠. 개개인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개개인의 문제는 어디로 연관성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문제로 연결이 되고요. 부동산 문제에서 다음은 은행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금융권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자를 납입할 수 없게 돼버리게 된다면, 이자를 갚지 못해서 파산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은행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은행이 담보로 계속 잡으면 어떻게 해요? 경매로 넘어가죠.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게 되죠. 싼 값에 처분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폭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어느 나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경제 중심이거든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 났고 헝다그룹이 부동산 때문에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과열이 되고 잘 잡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무분별한 대출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실은 많이 남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황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초저금리 시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금리라는 게 앞으로 1%든 2%든 또는 경제가 위험해지면요 한 3% 4% 이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4에서 5% 정도 금리를 긴 시간 동안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로 금리 가까이 유지한 거는요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그럼 금리 추세를 봤을 때 그 금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시 미국이 3%로 올릴 수도 있고요 4%로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물론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지만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금리가 더 올려야 되냐? 미국 금리가 높으면 미국에 투자하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3% 올리면 우리나라는 4% 올려야 되는 거고, 미국이 4% 올리면 우리나라는 5% 올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투자자들이 유치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다시 시행할 수 있나요? 사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큰 금액을 고점에서 산 거예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이랑 똑같이 고점에서 샀는데 이거를 금강원에서 손대면 어떡해요? 주식 같은 경우는요 폭락하고 망가지죠.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정책도요 인위적으로 뭔가 막으려고 하고 손을 대려고 하면요 폭락해서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손댈 수가 없어요. 잘못 손대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 화살과 타겟이 바로 정부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아무리 많이 내도요 가계에서 부도가 나지 않으면 됩니다.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돼요. 일단 현재까지는요 기업들의 매출이 나쁘지 않아요.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고 정리해고나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소득을 더 늘려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긍정적이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 보너스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투잡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인플레도 지금 문제잖아요. 물가 상승, 곡물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도 내야 되는 거고, 이자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어때요? 2중고 막 3중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 실적에서 뭐 기업이 고용하고 월급 더 주고 이걸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은 투잡을 잡아서 소득을 늘려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예상하는 게 뭡니까? 아직은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이쪽이 뭐예요? 네, NFT 그리고 P2E. 그래서 제가 이쪽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 문제와 금리 인상과 인플레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은 좀 오래 전부터 이미 예상을 했죠. 문제가 터지는 순간부터, 미국이 달러를 푸는 순간부터.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왜 이 문제가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줬는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어요.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 때 분명히 전 세계가 교훈을 얻었거든요. 아, 무분별한 대출은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구나. 그럼 무분별한 대출이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 규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야 되고 또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대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나 다 대출을 받아줬다는 거죠. 마치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걸 알면서도 진행을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묘한 부분은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게임 회사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마치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NFT나 또 P2E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쪽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좀 과하게 생각하면 이쪽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쪽을 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해야 메타버스가 성공이에요. 사실은요. P2E 서비스가 성공하고 NFT가 성공하면 그쪽의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MS라든지 또 페이스북이었죠. 메타라든지 이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쪽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과거의 서브프라임 사태 때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가계의 소득 증가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업 실적도 밀어줘야 돼요. 사실 이거 기본으로 되는 전제 하에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아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가계 대출 규모가 이제 폭탄으로 터지게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IMF 때 겪었던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증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한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가닥이 잡힐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 개인적인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어지간하면 대출을 받지 말라고 많이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싸서 1억을 대출받아도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게 정말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 올라가는 속도 한번 보십시오. 경제라는 건요, 어떤 식으로 엮여서 어디서 뭐가 터지고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연재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아무런 대비책 없이 무조건 이자가 싸다고 해서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 아니란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생각할 거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 문제가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상황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고 대응을 하는가, 그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